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객님, 배송지 오류, 주소 확인 바랍니다. 뭐 이런 거요. 평소처럼 그냥 쇼핑 앱에서 보냈나 보다 하고 무심코 링크를 딱 누르려는 순간 며칠 전에 봤던 뉴스가 머리를 스치는 거죠. 아, 내 개인정보가 전부 유출됐다는 그 뉴스요.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요. 대한민국을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자꾸만 반복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나에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속사정까지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체 우리 정보가 얼마나 또 어떻게 털린 걸까요? 이건 그냥 한 기업의 실수, 이 정도로 넘길 문제가 절대 아니죠. 사실상 쿠팡을 쓰는 거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상당수 정보가 그냥 고스란히 넘어갔다고 봐야 하니까요. 이번 사건은 기업의 보안 수준은 물론이고 그걸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의 인증 제도는 과연 믿을 만한 건지, 그리고 또 사고가 터졌을 때 내리는 처벌은 충분한 건지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전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럼 먼저 그 규모부터 좀 짚어보죠. 제가 보내주신 기사들에서 이 숫자를 보고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유출된 계정이 3,370만 개라고요. 쿠팡 월간 이용자가 한 3,400만 명 정도라는데 이건 뭐 그냥 쓰는 사람 전부 다 털렸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라 뭐랄까 사회적 재난 수준에 가까운 거죠. 더 심각한 건 유출된 정보의 내용입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집 주소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요. 일부 사용자들이 배송 요청 사항에 무심코 적어뒀던 그 공동연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됐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쿠팡 측에서는 계속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는 안전하다 이렇게 강조하던데 아니 집 주소랑 현관 비밀번호가 세트로 넘어갔는데 이게 정말 안심할 상황이 맞나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게 더 교묘한 2차 피해의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자가 당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뭘 주문했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쿠팡인데 고객님 최근 주문하신 상품 배송지에 문제가 생겨서요. 라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면 속아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조차 못할 것 같은데요. 내 정보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접근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스미싱, 보이스피싱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이 공동연관 비밀번호 유출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 유출이 주로 디지털 세상에서 뭐 금융사기나 명의도용으로 이어졌다면 이건 우리의 물리적인 공간, 즉 집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당신의 집 주소와 그 집의 열쇠 하나를 동시에 손에 쥔 셈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그런데 제가 보내주신 자료 타임라인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건요. 이 모든 일이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무슨 순간적인 해킹 공격이 아니라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정보가 줄줄 새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대기업이 이걸 5개월 동안이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실패를 보여지는 겁니다. 심지어 스스로 알아챈 게 아니라는 게 더 충격적이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범인으로 추정되는 전 직원이 내가 너희 고객 정보 다 갖고 있다. 언론에 쳐뜨리기 전에 돈 내놔라. 뭐 이런 식의 협박 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쿠팡이 사태를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도둑이 나 너희 집 털었어 라고 친절하게 알려준 꼴이네요. 그렇죠. 정말 황당한 일이죠. 정부 조사 발표를 보면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걸 좀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원래 서버라는 집에 들어가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라는 열쇠가 반드시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취약점은 열쇠 없이 그냥 문 앞에 가서 저 직원인데요. 라고 말만 하면 문이 스르륵 열리는 그런 허술한 상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완전히 우회해서 정보 창구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거의 뭐 무인경비 시스템이 꺼져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네요. 현재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었다는 거예요. 퇴사한 직원이 그것도 해외 서버를 통해서 5개월 동안 3천만 명이 넘는 데이터를 빼내가는 동안 아무런 경고등 하나 켜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누가 창고에서 물건을 야금야금 빼가는데 CCTV도 경비원도 재고관리 시스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이 왜 그토록 내부자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자들이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강조되어 있던데 쿠팡이 정부로부터 ISMSP라는 아주 대단해 보이는 인증을 받은 기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안전한 기업이라고 믿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ISMSP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정부가 기업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한 100일 개나 되는 간단한 항목으로 심사해서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공인해주는 제도예요. 비유하자면 식당에 붙어있는 위생등급 매우 우수 같은 스티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위생 등급 매우 우수 식당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터진 셈이네요. 그것도 2021년, 2024년 두 번이나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인증받은 이후에만 벌써 4번이나 크고 작은 유출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이건 인증제도 자체가 그냥 형식적인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여기서 인증과 실제 보안 수준 사이에 깊은 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식당 비율을 계속 써보자면요. ISMSP는 심사관이 방문한 그날 하루는 주방이 정말 깨끗하고 모든 서류가 완벽했다는 걸 증명해 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심사관이 떠난 뒤에도 매일매일 그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지는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결국 시험만 잘 보고 평소 공부는 안 하는 학생 같은 거군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이건 쿠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2011년에 레이트 싸이월드 3,500만 명, 2014년에 카드 3사 1억 건 유출.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늘 분노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결국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자료들은 그 근본 원인을 사고 예방보다는 사고 후 수습에만 초점이 맞춰진 우리의 시스템에서 찾고 있어요. 기업들이 보안을 고객 신뢰를 위한 필수 투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벌금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혹은 귀찮은 규제의 정도로 취급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끔찍한 사이클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경고입니다. 기업의 그런 태도는 사고가 터진 후의 대응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유출 규모를 4,500여 건이라고 발표했다가 슬그머니 7,500배나 부풀렸잖아요.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고객은 별도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한 점이에요. 정부에서는 쿠팡 사칭 문자를 조심해라고 경고하는데 정작 사고를 낸 회사는 가만히 계셔도 괜찮다고 하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응 방식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뒤에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문제를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거죠. 이건 단순히 여론의 문매를 맞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막대한 금전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작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위반 기업의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전체 매출액의 3%요? 쿠팡의 작년 매출이 30조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산술적으로는 조 단위의 과징금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물론 해외 매출 같은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여러 감경 사유가 적용되겠지만 법적으로는 최대 1조 원에 가까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거 수십, 수백억 원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핵폭탄급 카드인 셈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미 대규모 집단 소송이 준비되고 있어요. 1인당 10만 원씩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3,370만 명의 피해자 중 일부만 참여해도 배상액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겁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서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어느 수준까지 물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이게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자주 터지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가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해외 사례랑 비교하면서 한국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런 지적이 많더라고요. 접근하는 철학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GDPR, 그러니까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은요. 단순히 사고 치면 벌 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서비스를 설계하는 첫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Privacy by Design 원칙을 적용하죠. 이걸 어기면 전세기 매출액의 4%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와, 설계부터 잘못되면 아예 사업을 시작할 수조차 없게 만드는 거군요. 굉장히 사전 예방적인 접근이네요. 맞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2019년에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죠? 이건 그냥 벌금이 아니라 다시는 이러지 마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사례들과 비교하면 그동안 한국의 처벌은 기업 입장에서 수천억 원을 들여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느니 그냥 사고 한 번 터지면 몇십억 원 벌금 내고 마는 게 더 싸다는 계산을 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죠. 이번에 강화된 법이 과연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듣고 있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이미 내 정보는 다 털려버렸는데 말이죠. 우선 단기적으로는 2차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것처럼 앞으로 한동안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 전화는 극도로 경계해야 해요. 특히 배송지 오류, 결제 실패, 연말정산 환급 이런 키워드로 링크 클릭을 유도한다면 이건 뭐 100% 스미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 정보를 아는 사람이 보낸 것 같아도 일단 의심하고 해당 회사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습관도 이번 기회에 좀 바꿔야겠네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접속해서 과거에 내 정보가 유출된 이력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쓰지 않는 휴대폰 소액 결제를 차단하거나 신용카드 해외 결제를 막아두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뭔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잖아요. 내 집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가족 정보까지도요. 그런데 그 정보가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이 거래는 과연 공정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가치 뒤에 숨겨진 위험의 비용을 너무 관가해온 건 아닐까요? 기업은 우리의 데이터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데 그 데이터를 지켜야 할 책임은 소홀히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 이 불공정한 계약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을 받은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조차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면 우리는 과연 앞으로 누구를, 무엇을 믿고 우리의 디지털 정보를 맡겨야 할까요? 내 집 현관 비밀번호가 어딘가의 다크웹에서 상품처럼 거래될 수 있는 시대에 보안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당분간은 이 불안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